미국의 이제 부채, 이거에 따른 정부의 국채 발행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신경 써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권 발행의 주포가 미국 정부가 되다 보니 네, 얘네들의 그 발행 양에 따라서 시장이 혼동스러워질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한국 최고의 경제 교사 우리 오건영 신한은행 부장과 함께하는 우리 투자 인사이트 시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그 연준과 시중은행, 그다음 채권 시장을 둘러싸고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정말 궁금해하던 RRP 시장, 시장이 예, 예. 어떻게 되어서 지금 최근에 어떤 긴축의 이 부분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시중 금리가 높아져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중앙은행에 맡겨서 조금 이자 따먹게 하던 거를 높은 채권 금리로 인해서 RRP 시장, RRP 네. 시장에서 빼가지고 네.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RRP가 계속 줄어드는 거면 네네. 그러면 이거는 RRP 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RRP라는 것 자체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유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갖다 묶어둘 데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RRP가 근데 대신에 이제 해준 역할은 뭐냐면 결국에는 국채 발행이 쏟아지려고 할 때 그 RRP 계정에 있는 자금들이 나가가지고 지급준비금 은행 자금에서 빠진 게 아니라 RRP 자금에서 빠져가지고 몸빵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1월 달에 국채금리 확 내려올 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미국 정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채권 발행을 할 때 장기채 비중을 갖다가 줄이고 단기채 비중을 늘리는 걸로 발표하거든요. 그럼 단기채를 소화해줄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걸 했을 거잖아요. 장기채를 거기서 발행하면 장기채 금리가 더 뛸 테니까. 그래서 단기채를 그럼 누가 소화해 주냐면 RRP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RRP라는 아주 큰 자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국채 발행도 늘어나고 양적 긴축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RRP가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RRP가 전부 다 역내포가 다 앵꼬가 난다. 앵꼬 난다고 가정해 보죠. 앵꼬가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빵 해주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급준비금이 줄어듭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채권을 사는 순간 무엇을 은행이 그렇죠. 국채를 갖다가 네. 발행하는 걸 갖다가 은행들이 사들이게 되면서 지급준비금이 줄겠죠. 네. 근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은행 말고 다른 애가 사줄 수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발행 시장에는 은행이라는 프라이머리 딜러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주더라도 그 사람은 그 돈이 은행에 있겠죠.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그 국채를 사면서 그 그러네요. 자금이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러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급준비금이 너무 빠르게 마찬가지로 RRP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급준비금이 줄잖아요. 그럼 지금 3.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더 줄어들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것도 옛날처럼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GDP의 8%? 그 이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지준 레벨이지만 지금은 더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의 차이가 그때보다 이 양극화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은행들은 CD금리 꽤 높게 주고서 예금금리 꽤 높게 주고서 자금 땡기고 있어요. 그렇죠. 중소 쉽게 얘기하면은 새마을금고보다 더해서 뭐 JP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네. 뭐 0.5%도 오케이 하고 예금을 주지만 어디 뭐 다른 무슨 어디 은행 이런 데는 네네. 3% 네. 그래서 이렇게 줘야 예금이 네.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올해도 뭐 어마어마한 금융위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작은 은행들의 구조조정이 일정 부분은 나타날 가능성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저 같은 아마추어가 알 정도면 연준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연준에서 그럼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 채권 시장 특히 단기금융 시장에 대해서 제일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19년도 9월 달에 레포 사태 때 뉴욕 연은에 있으면서 이걸 진두지휘했었거든요.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로리 로건입니다. 네. 그 사람이 지금 댈러스 연은 총재로 가 있고 그렇죠. 앞서도 한번 설명해드렸던 사람이죠. 그분이 이번에 전미경제학회에 나와가지고 세미나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양적 긴축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다고. 이 얘기 딱 들으면 시장이 어떨까요? 반응이 선물! 이 생각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시큰둥하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적 긴축을 오래오래 이어가려면 여기서 규모를 조금 줄여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살을 뺄 때도 확 빼면 몸에 탈이 나니까 다이어트를 중간에 멈춰야 될 수 있잖아요. 조금씩 빼자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조금 줄이면 보다 길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5조에서 예를 들어 타겟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5조라고 한다면 1조 달러 줄여야 되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또 국채 발행 양쪽 하나 오히려 자금 풀어주면서 이 문제가 이 긴축하는 프로그램에 또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야죠. 저는 오건영 여러분 우리 오건영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2번, 3번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편하고 2편하고. 왜냐면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분을 오늘 다 해결해주고 가셔가지고 과연 긴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총자산 줄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이제 은행에서 나온 분이라서 그런지 연계가 돼서 어떻게 쉽게 그러면 충격파가 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급준비금과 연준의 대차 대조표 줄이는 것과 지급준비금이 연계됐을 때 시중에 총 유동성이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지에 대한 지금 메커니즘을 오늘 다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이제 일단 그냥 저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래포라든지 TGA나 이렇게 그냥 쌈짓돈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이건 사실은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좀 이해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을 거거든요.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아웃라인 정도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린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게 시장에서 사실 채권을 거래하거나 단기자금 시장에서 운용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정말 다양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는 이 플레이들이 워낙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틀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그럼 문제가 좀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19년도 9월 달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겪어보잖아요. 그럼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뭔가 보완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19년도 9월 달을 거치면서 스탠딩 레포라는 게 등장해요. 그럼 얘는 또 뭐냐?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거 단어를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 스탠딩 레포라는 게 뭐냐면 레포 시장에서 돈을 못 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빌려줘서 너무너무 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 채권을 맡기고 네, 돈을 그렇죠. 빌려야 빌리는 되는데 건데, 예. 아무도 안 받아줘. 예, 채권을. 예, 그렇죠. 돈 안 받아주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너무 높은 금리에 받아주거나 그러면 연준을 찾아가면 연준이 스탠딩이라고 해서 상설이라고 하거든요. 상설 대출 창구를 만들어놨어요. 네가 힘들 때 내가 예. 옆에 있어줄게. 예, 그렇죠. 옆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망하면 안 돼. 그렇죠. 너는 은행이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옆에서 관리해줄게. 뭐 이런 거죠. 근데 개념이죠. 아무나 그걸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준이 이제 은행들 대상으로 그걸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번 연준 의사록 보면은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보는 건데 그냥 연준 의사록에 보면은 스탠딩 레포 창구의 대상자를 25개로 늘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더 늘릴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25개 은행이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금융기관들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얘기는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레포 시장에서의 문제가 실제 시중은행처럼 금융 시스템을 썩혀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이돼 가는 거는 스탠딩 레포 창구 같은 걸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게 하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에 그걸 겪어봤다라는 경험. 그때는 연준이 뭐가 문제인지 몰랐던 거잖아요. 19년도 9월 달에 뻥 하고 터진 거죠. 또 연준도 뭐 QE, QT 새로 처음 해보는 처음 거니까 해보는 거죠. 네, 네. 경험이 없었던 거고 네. 이제는 경험해보면 있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아빠가 처음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연준도 비슷한 걸 거예요 아마. 예, 우리는 다 알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연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양적 긴축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리 로건 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연준 위원들 이제 모여서 FOMC를 할 때도 네. 로리 로건이 아마 그 중에서 실제 트레이딩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금 운용하는 거는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나 전공 분야를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의 말이 제일 많이 먹히게 되죠. 그래서 저도 로리 로건이 하는 얘기들은 좀 신경 써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겪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게 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경험을 갖고서 무언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럼 19년도 9월처럼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타겟팅을 잡아놓고 이거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오늘 오건영 부장님하고의 대담에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은행의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은행이 어떤 존재인가. 결국 은행의 어떤 성격적 요체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은행은 레버리지 창고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종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증폭 장치, 그렇죠. 앰플리케이션, 네. 앰플리파이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앰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은행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하나를 심어주면 여기서 앰프 작용을 해서 증폭이 돼가지고 중앙은행의 돈이 5배, 10배 이렇게 불어가지고 시중으로 쫙 나가듯이 네. 역의 방법으로 돌린다면 중앙은행이 돈을 은행에서 뽑으면 5배, 10배의 자금이 시중에서 쭉쭉 뽑힌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듯이 야, 몇 조 달러를 늘렸는데 일주일에 뭐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줄여가지고 그게 무슨 총재한테 주는 거야. 그거 아닌 거야. 라고 네. 할 때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총자산에도 보면은 TGA라는 게 있고 네. 정부 쌈짓돈이 있고 지급준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영래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래포에서 빠져서 TGA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연준의 총자산은 줄어들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넣었으니까 전체 갖고 있는 돈은 줄어든 게 아닌데 실제 계좌가 어디인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저도 되게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지급준비금 창구인 거고요. 네. 그 다음 이제 TGA 계좌도 말씀드렸는데 TGA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돈을 지출을 합니다. 네. 그럼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힘든 상공인을 위해서 돈을 줬어요. 그럼 상공인이 그 돈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은행에 넣겠죠. 그럼 지급준비금을 늘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재정정책을 썼을 때는 그게 또 시중에 풀려나오면서 지급준비금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하나의 뉴스를 보면서 뭐 줄어든다면 이렇게 바라볼 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19년도 9월에 레포 사태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지금 긴축이 워낙에 강하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그 문제가 뭔지를 워낙에 시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긴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결국에는 이걸 다 망쳐놓을 거야. 그렇게 해서 긴축하는 거 다 멈추고 금리 제로로 낮추고 또 양쪽 하나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시장에서도 좀 긴축 얼마 안 남았는지 너무 완화적으로 바라보시는 경향들도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는 걸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오건영 부장님 덕분에 지급준비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어떤 통로, 예. 그걸 통로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총자산의 개념을 읽어보니까 좀 다르게 보여요. 예. 정말 다르게 보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는 게, 22년도, 23년도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데도 왜 미국 경제는 저렇게 뜨거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연준이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늘린 속도에 준하는 속도로 줄인다는 거는 너무나 큰 충격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네. 그만큼 또 완충작용을 할 만한 그런 버퍼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버퍼 중에 하나인 BTFP를 이제 조만간에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제 끝낸다. 이건 어차피 한시적인 것이었다. 이런데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BTFP는 은행들이 이제 원래는 재할인 창구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에는 연준을 찾아가가지고 급전 대출을 땡겨야 되는데 이게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연준에 가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이슈를 만들어내거든요. SOS 친 그렇죠. 거니까. 야, 그럼 그 은행 불안하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안 쓰는 거죠. 그래도 쓰게 하려면 뭐가 있냐면 JP모건 같은 은행들이 재할인 창구를 쓰는 겁니다. 네. 표정 하나 안 받고. 그럼 여기 이제 그냥 써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 형도 출입하는 거 보니까 안전한 그렇죠. 것이야. 뭐 이렇게. 재할인 창구 그렇다고 뭐 JP모건이 그거 쓰고 싶진 않을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쓰고 싶은 거죠. 딴 데서 최대한 구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SVB 때도 보셨지만 빛의 속도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할인 창구 말고 딴 데 없나? 이거 찾는 순간 죽어요. 그렇죠. 이틀 만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밖에 오픈이 안 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무언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그 BTFP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이제 작년 3월에 도입이 돼서 1년 정도 한시 운영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3월이 되면은 종료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는 언제든지 또 부활할 수 있겠네요. 필요하면은 다시 그렇지. 끌어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한 거다 보니까 막 상설로 열어놓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겠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BTFP 말고 저기 스탠딩 레포 써.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제어렌 창구 열어놨으니까 그거 잘 써. 이렇게 하거나 그런 쪽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려고 할 텐데요. 만약에 극단적인 또 위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또 새로운 그 방안들을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연준이 이렇게 금융 재정 정책을 하면서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 몇백 년 하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창의성이 어떻게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용할지를 모르다 보니 네네. 하다 보면은 별별 일이 다 터지니까 이번에 사실 SVB가 모바일 출금이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질 거라는 걸 그렇죠.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상상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는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네.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거라서 연준도 결국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씩 네. 그 어떤 제도를 만들고 네. 기구를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해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 비해서 대형은행과 그 소형은행의 갭이 커졌다라는 건 굉장히 악조건인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또 터질지 모르는 건데 보다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때를 경험해 보면서 스탠딩 레포 같은 이런 창구들이나 BTFP 같은 그런 준비들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정말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오늘. 예. 너무 오래 오셨을 것 같은데. 아니, 시간 가지 몰랐다. 진짜 너무 네네. 신났어. 네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혹시 그, 올해, 그럼에도 이제 이 금융, 특별히 은행권과 자금 동향에 있어서 주목해 봐야 될 상황, 이거는 기억해 봐야 된다. 예. 저는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 물론 연준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 그 이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재무부의 국채 발행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적자가 쉽게 안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재정 적자의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지게 되는데, 그 뭐 부채 상한, 뭐 셧다운 이런 거의 문제보다도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채권 발행을 늘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채권 발행을 늘릴 때 이게 단기채의 발행을 늘리냐, 장기채의 발행을 늘리냐 이게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단기채 발행을 늘릴 때 영래포 같이 풍부한 자금이 있으면 사실 기댈 곳이, 그러니까 발 뻗을 것을 보고 눕는다고 하나요?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기댈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풀 수가 있는 건데, 영래포 같은 자금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실제 단기채 발행을 마구 늘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장기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리의 변동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중간에는 이러다가 재정 지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미국의 부채가 너무 크게 부담이 되니까 금리도 오를 뿐더러 재정 정책이 쉽지 않으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로도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제 부채 이거에 따른 정부의 국채 발행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신경 써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얘기네요. 이제 채권 발행의 주포가 미국 정부가 되다 보니 네. 얘네들의 그 발행 양에 따라서 시장이 혼동스러워질 수 있다.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받아낼 체력이 없는데 시장에다 갖다 물건만 쏟아내면 네네. 그거에 당연히 시장에서 가격적으로 뭐 요동을 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네. 거기에 따라서 또 뭐 마치 일본처럼 중앙은행 연준이 나와서 국채를 사줄 수도 있지만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읽어내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금융 환경들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 분기에 한 번씩 2월 초가 아마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국채 발행 같은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늘어나고 이게 답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신평사들이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일이 또 그렇죠.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또 마찬가지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 국채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눈여겨 보자.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핀의 딜레마이긴 하지만 영원히 딜레마가 계속될 수 있을 아, 거라 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네네. 입장에 우리 네네. 기축 통화를 바라보는 우리 제3의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오건영 부장님과 함께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좀
해 나가면 좋겠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어떠셨어요? 저 항상 무르르듯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네. 난 너무 진짜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사실 저도 이런 네. 얘기를 별로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복잡해요. 네, 어. 복잡해서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그랬는데 이제 워낙 재밌게 이끌어 주셔서 저도 편하게 했고요. 저희 채널 준도매예요. 예. 다 알아들으세요. 네네네. 네네. 네. 못 알아주신 분은 두세 번 보시면 되니까. 아, 네네. 네. 이게 굉장히 러프한 컨셉에서 좀 설명을 드렸다는 점, 그리고 또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같이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금융시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저는 오늘 대담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 은행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땡기고 얼마나 풀고 그렇죠. 줄이고 네. 이거는 정말 뭐 아코디언 펼쳤다 좁혔다 하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그리고 또 은행마다 또 다르니까 그렇죠. 이 변수가 어떻게 현실화되는 거는 진짜 예측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예.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한 2달에 한 번은 나오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너무 바쁘신 분이거든요. 네, 너무 아닙니다. 바쁘신 분이라서 아마 신한금융그룹에서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한 전혀 분인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꼭 오셔서 2달에 한 번씩 저희의 생각과 금융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셨죠? 네, 모르시는 분들은 2번, 3번, 4번 들으시고 자꾸 들으시다 보면 하고 어렴풋이 그러면서 점차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이고 많이 보신 분들은 오늘 무릎을 치시는 시간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좋은 댓글로 우리 오건영 부장님 응원해 주시고 저희 증시각도기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